안녕하십니까, 오민서입니다. 디카시를 주제로 한 이런 토론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한 부분은 디카시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서 디카시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시와 반시 2021년 가을에 발표한 제 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이상옥 시인이 디카시라는 신조를 만들고 또 그것을 개념화해 온 지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디카시는 다양한 형태로 그 저변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한국 디카시 연구소, 또 한국 디카시 시인협회 같은 조직도 만들어졌고요. 또 디카시 전문 개간지들도 생겨났을 뿐더러 전국에 걸쳐서 디카시 공모전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까지 이 디카시에 관련된 아주 좋은 반응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의 위기 담론에 익숙해 있고 문학이 죽고 시가 죽고 이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시대에 문단의 어떤 한 영역에서는 디카시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아주 즐거운 시끌벅적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문화적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문단에서 이와 같은 세미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디카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일이 참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카시의 이런 번성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한 사유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테크놀로지의 변화, 즉 기술 인프라의 변화와 문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문학은 무엇인가,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죠. 먼저 우리가 그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문학의 위상에 관련된 이런 사유들을 해보면 시라는 것은 오늘날 누가 봐도 문자예술, 활자예술이라는 개념으로 거의 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 고대로 돌아가 보면 시라는 것은 언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음악과 뒤섞여 있었고 춤과 짬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장르 안에서 언어 따로, 음악 따로, 춤 따로 이렇게 골라낸다는 게 불가능했죠. 우리가 빵을 만드는 밀가루 반죽해서 밀가루와 물과 설탕과 버터를 따로 이렇게 골라낼 수 없는 것처럼 시라는 것은 그런 일종의 혼합 장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점차 특히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의 그 음소 활자의 발명, 우리가 활자 혁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술 인프라의 변화와 더불어서 지금은 우리가 시라는 장르에서 음악과 춤이라는 장르가 따로 떨어져 나갔고, 물론 시에서 여전히 음악성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시 그러면 우리는 주로 그냥 문자예술, 활자예술, 이렇게 고정된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에 미국의 대중가수인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대중가요가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냐라는 질문들이 나왔고, 원래 시라는 것이 노래였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진 가사였다라는 시의 먼 그 추억이죠. 추억이 다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더디지만 기술 인프라의 변화에 따라 그것을 상회해서 문학예술의 개념도 시의 개념도 사실은 항구적일 수 없다 이거죠. 일정한 변화의 가능성들을 늘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4차 산업 이후에 이 테크놀로지의 변화의 양과 또 변화의 속도 같은 것들은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또 그 변화의 깊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찍이 예상한 발터 베냐민은 생산자로서의 그 작가라는 그 에세이에서 작가는 모방자가 아니라 생산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생산자로서의 작가에게 부여된 소명은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발터 베냐민의 대답은 생산자로서의 작가가 생산력을 극대화하려면 테크닉을 혁명화하는 거다. 테크닉을 혁명화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테크닉이라는 컨셉 안에는 각각의 예술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료들, 기법들, 이런 컨셉들만이 아니라 예술을 감싸고 있는 전반적인 다른 환경들, 그죠? 테크놀로지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사실상 총망라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카시라는 이 장르 자체가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 또 디지털 카메라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서 아무나 아무 때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그 기술 혁명, 이 기술 인프라의 그 변화가 없었다면 디카시라는 이 장르 자체도 출현하지 않았겠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술 인프라의 변화와 예술의 위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디카시와 관련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 문학이란 무엇인가? 시란 무엇인가? 테리 이글튼 같은 연구의 이론가는 문학에 대한 영속적인 항구적인 효과를 갖는 정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학에 대한 개념은, 시에 대한 개념은 계속 바뀌는 거다. 가령 17세기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뿐만 아니라 밀턴의 신라공 같은 작품뿐만 아니라 주한단의 설교문이나 또 버년의 자서전, 또 홉즈의 리바이어든, 또 클레렌턴 백작이 쓴 역사책들, 이런 것들이 전부 문학에 포함됐었거든요. 17세기 독자들은 당연하게도 그걸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문학은 이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20세기, 21세기 독자들인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설교문이라든가 자서전이라든가 혹은 역사책 같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또한 당연히 문학의 범죄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나 파스칼의 철학서적들, 가령 파스칼의 팡세 같은 작품들도 당연히 문학의 범죄에 포함됐고, 17세기 프랑스의 독자들은 문학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독자들은 그런 철학서적들을 문학의 범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학에 대한 개념도 앞으로 계속 바뀔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 4차 산업 이후에 기술 인프라의 변화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카시라는 장르의 출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그 징후이다. 그래서 이 디카시의 출현과 이 대중화, 또 이 번창한 번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 두 가지 정도라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디카시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아마도 디카시에 대한 현재까지의 가장 큰 오해는 디카시를 전통적인 의미의 사진시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사진시는 우리가 영어로 포토 포이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카시와 사진시가 동일한 점은 뭐냐면 사진과 시를 동시에 나란히 배치하거나 아래 위로 같이 배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통적인 사진시에서 사진과 시는 따로 떼어내어도 별도의 장르로, 이건 사진이고
이건 사진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진에 덧붙여진 시라는 것은 길이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짧은 서정기를 써도 되고 약간 긴 분량의 내러티브를 가진 시를 써도 상관이 없었죠. 그러나 디카시는요, 이 디카시를 이루는 사진과 글이 따로 떨어져서는 디카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진시에서는 사진 자체가 나름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위상이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아무 때나 막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아니라 나름의 진지한 의미를 갖는, 그리고 어떤 어떤 기획 안에서 선택된, 그리고 때로는 전문화된 어떤 기술의 산물로서 나온 사진들, 그런 것들이 주로 이용이 됐죠. 그리고 사진시에 등장하는 시도 그 사진을 떼어놓고 시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독립된 시 장르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시의 규범들을 준수한, 그렇죠? 그런 그 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디카시에 등장하는 사진은 사전 기획이나 전문적인 장비나 사진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옥 교수님은 즉순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우연히 목격한 피사체에서 우리가 어떤 강렬한 느낌들을 받을 때 말 그대로 즉순간적으로 특별한 기술 없이 기획 없이 찍은 모든 사진들이 디카시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카시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자, 이 디카시에 사용하는 사진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과도하고 무거운 것이거나 전문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게 디카시의 창작과 감상에 접근할 수 있는, 디카시가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디카시의 어떤 성격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디카시에 실리는 시 역시, 문자 역시 처음에 이 신조어를 만든 이상옥 교수의 개념에 의하면 5행 이내로 짧아야 됩니다. 이상옥 교수님은 5행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짧은 글쓰기라는 이 글쓰기의 새로운 추세도 사실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죠. 온라인 문화가 발달하고 SNS 문화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에서의 글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는 것이 소수의 그 전문 작가들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항상 핸드폰에 글을 쓰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특히 SNS 같은 상황에서 긴 글은 잘 읽지 않습니다. 그걸 읽을 인내심이 요즘의 독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글 쓰기가 추세화되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에서 디카시를 개념화한 이상학 교수의 어떤 컨셉 안에서 디카시를 5행 이내로 짧게 쓰자라는 이 디카시에 대한 정의 자체가 최근에 온라인 글쓰기의 어떤 그 추세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한 훌륭한 예술 작품을 쓰겠다는 엄청난 그 포부가 있지 않은 한 누구나 디카시에 도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찍고 싶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한테 깊은 울림을 주는 장면들을 찍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서사 능력을 구사한 전문적인 글쓰기 능력이 없더라도 짧은 분량 안에 글을 쓸 수가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것이 그 디카시가 대중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디카시의 어떤 내적 성격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는 디카시가 처음 논의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 시인들이 디카시를 뭐라 그럴까요? 약간 무시, 경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수많은 문예지에도 디카시의 어떤 꼭지들이 생겨났고 많은 전문 시인들이 디카시의 창작 대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카시의 수준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훌륭한 디카시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포착하게 됩니다. 디카시는요, 이 두 개, 사진과 문자라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를 빼버리면 독립된 하나의 예술 장르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빼버리면 디카시가 안 되고 또 문자를 빼버리면 디카시가 안 되는 것들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로 쓰여진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봤을 때는 이것은 시다라고 이야기가 힘든 경우도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디카시의 속성이라는 거죠. 디카시에 있는 문자는 철저히 사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디카시에 쓰여 있는 문자는 그 사진과 결합할 때 사진과 매우 깊은 케미컬 인터액션을 할 때만 비로소 그 언어의 미학이 살아납니다. 디카시에 실린 사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만 떼어보면 그것은 수많은 SNS상에 돌아다니는 인스타그램에 돌아다니는 흔해 빠진 사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진이 디카시에 실린 문자와 케미컬 인터액션을 일으킬 때,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전혀 새로운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전혀 새로운 미학의 영역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따로 독립된 장르를 이루지는 못하거나 혹은 그 디카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두 개가 철저하게 섞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타자가 있을 때만 다른 디카시의 궁극적 미적 효과를 갖게 되는 것들이죠. 디카시의 이런 그 개념과 속성들을 우리가 정확히 규정하면서 디카시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